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누시 코르차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딱 12쪽 시작하면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위인의 삶은 전설과 같다. 고되지만 아름답다. 라고 야누시 코르차크가 쓴 적이 있는데 그의 삶도 그랬다. 네. 그러니까 읽는 동안도 사실은 되게 좀 고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1878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사망을 했죠. 이 시대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05년에는 러일전쟁, 그때 러시아군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폐허가 된 사회, 그걸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는 아이들,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고된 책 읽기였지만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 좀 달라질 것이다. 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세상이. 그런 의미에서 꼭 한번 아이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한편으로는 코르차크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아이들에 대한 나의 인식은 좀 빙산의 일각에서 조금 들어가는 정도로 보고 있지 않았나? 코르차크를 만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되게 표층에서 보고 있었구나. 아이들한테 붙어서 가까이 보지 못하고, 네.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디서 바라봐야 하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책 자체로는 그 야누시 코르차크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히 막 평할 수 없겠고, 읽는 내내 기분은 이 책을 집필한 이 작가분의 심정으로 정말 맞아요.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소개글에 보면 이 집필을 한 베티진 작가의 남편이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내에게 그는 단순히 자신이 쓰는 전기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네. 또 아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 대한 아내의 감정은 분명 사랑이었을 것이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네. 그는 아내와 공통된 목표를 향해 평생을 싸운 동지였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 코르차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을 또 제3자가 제가 지켜보면서도 갖게 되는 감정이입이 있었고, 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단순한 전기로 읽혀지지 않고 여기 들어가는 사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참고 문헌과 저작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회고록, 인터뷰,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집대성 내어서 들어있는데, 이거를 써내려간 작가의 시선은 또 굉장히 인물과 붙어있는, 그래서 자전적인 느낌의 자서전 같은 전기문, 네, 이렇게 읽었어요. 맞아요. 코르차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세상을 구원할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르차크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들이 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죠. 특히 초반에.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친 세상에서 그 신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 것일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 중에 인터뷰 하신 분 중에 미샤, 한참 말없이 앉아있던 미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은 말이죠, 다들 선생님이 아이들과 열차를 타기로 한 그 결정을 그렇게 대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평생 도덕적 결정을 하면서 산 분이에요. 소아과 의사가 되기로 한 결정도 그렇고, 의사와 작가 일을 접고 가난한 고아들을 보살피기로 한 결정도 그렇고, 유대인 아이들과 함께 게토로 들어가기로 한 결정도 그렇고, 트레블링카의 아이들과 함께 가기로 한 그 마지막 결정은, 그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분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선생님이 보면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실제로 코르차크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천사들의 행진,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유태인들을 절멸수용소, 가스실로 보내서 아예 막 다 사살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이 코르착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코르착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냐? 당신 아이가 아프고 불행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아이를 버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탄과 감동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샤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뭐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코르차크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 길을 걷게 된 걸까? 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영화 같은 엔딩 장면, 그쵸. 네. 그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거기서 끝나니까 그 코르차크에 대한 생각을 순교자적인 관점으로들 많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일상이 그러했던 사람, 그 생의 연속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것이 단지 마지막 장면이었다면 네, 그런 점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코르차크의 이야기를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 좀 유년 시절 이야기들이 좀 우리가 잘 몰랐던 네. 이야기들이 있죠. 네. 할아버지는 의사였고, 네. 아버지는 법률가였고, 그런데 아버지는 정신병으로 수감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코르차크가 평생 동안 나는 광인의 아들이다. 나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그 시기에는 여동생과 자살을 하자라고 했을 정도로 그런 우울함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와 집안은 식구가 많았고 온통 여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어머니, 여동생, 외할머니, 요리사와 가정부, 프랑스인 여자, 가정교사 여럿이 거쳐갔다. 바깥은 남자들이 군림하는 세상이었지만 아파트 내부는 엄격한 여군 부대가 주도하는 세상이었다. 쟤는 가망이 없어. 어머니는 여동생의 인형과 숨바꼭질하며 노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몇 시간이고 앉아 장난감 블럭을 갖고 노는 아들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저 녀석은 얼간이 아니면 바보 아니면 천치라고 했다. 아버지 유제프는 이미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했었다. 아들의 귀를 꽤 세게 잡아당기곤 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하고 어떤 친밀감을 느낀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어린 시절의 그런 코르차크를 보면 12살, 14살까지도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던 좀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는데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어떤 그 삶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어머니나 집안 분위기는 또 그 여자들의 어떤 강한 여자들의 군대 같다라고 얘기하는 여군부대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네, 그 후반부에 가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네. 그 코르착이 보통 유대인이나 가톨릭에서 가정을 중심에 두고 사회의 확장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 관계의 중심을 기본적으로 가정에 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해석들이 네. 아마도 이 유년기 시절의 본인의 가정이라든지 네.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 하는 아버지의 생각도. 병력이 자기에게 이어지는 것. 네, 그 당시 유전이라고 생각했었고. 네,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좀 그런 가족보다는 어떤 사회로 더 나아갔고, 실제로 본인도 결혼하지 않기로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볼게요. 네. 106쪽에 보면 그 깨달음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동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분이 들었다. 그 자리에는 새 생명을 얻은 사나이가 자신의 아이 대신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며 살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나이 33.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나이와 비슷했다. 그러니까 코르차크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죠.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는 그 어떤 성직자보다도 그 맹세를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운명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아니까 이 사건이 아주 어린 시절의 삶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떴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사셨던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한번 어렸을 때부터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어린 시절의 삶을 보면 좀 그렇게 아주 유복한 집안이긴 한데 어린아이로서 행복하고 부모님과 애착이 잘 되어 있고 그렇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1905년 3월에 의사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러시아 제국군의 군의관으로 징집되어 러일 전쟁에 투입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 중국을 가게 되죠. 그때 내가 중국에 간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내게 왔다. 파블로 네루다 같은. 네. 근데 이게 그 다음 문장들을 보면 중국이 겪고 있는 기아 사태, 고아들의 참상, 수많은 인명피해, 전쟁은 몹쓸 짓이다. 굶주리고 학대받고 위험에 방치된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기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또 뭐 반역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군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코르차크에게 그 변호를 해달라. 그랬을 때 나와서 한 얘기가 또 뭐냐면 파업도 혁명도 아닌 아이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는 어안이 벙벙한 대표단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에 나서기 전에 다치고 죽고 고아가 될 무고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어린 시절의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또 성인이 돼서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만나면서 가장 처참한 그 아이들의 깊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도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한평생 그 코르차크의 포커스가 오직 아이들이잖아요. 오직 아이들이죠. 그거를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설득력 있게 이해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유년기의 그런 환경적인 면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네.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쟁의 참상의 끝이 향한 아이들 네, 그 그렇죠.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서 돌아와서 어린이 병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07년에 여름 캠프를 하는데 저는 교사로서 이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요? 어떤 점이 재밌었냐면, 이제 이 아이들을 여름 캠프를 갔어요. 갔는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당연히 어려웠죠. 사람이라면. 네, 사람이라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아이들이 온순한 줄 알았다.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성격의 결함을 안고 자란 아이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경험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해줄 거야, 말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더 나을 것이 없었다. 맨날 싸우고 허리띠 버클로 때리고 뭐 선생님을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고 뭐 시험하고 뭐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그렇죠? 코르차크는 규율도 질서도 잡지 못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자신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끼며 많은 교사들이 현대의 많은 교사도 이런 감정도 느끼잖아요. 이제부터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벌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네, 저 역시도. 네, 그래요.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 그쵸. 코르차 인간적인. 선생님께서도 네.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안 돼. 막 싸우고 난리니까. 속수무책이었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집단적 인격의 불가사의함에 당혹감을 느낄 뿐이었는데 막 되게 옛날 생각나고 초등학교 교사 초임 시절에 네, 초임 시절. 네. 뭐 초임 시절만이 아니죠. 그쪽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애쓰면서 다시는 아이들에 대한 순진한 낭만을 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가 생각할 때 저 코르차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거의 종교와 같은 그런 존경과 사랑이 있었지만 순진하게만 생각하진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초반의 이 경험에서 그런 방향을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읽다 보면 중간중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코르차크도 사람이었구나. 어. 너무도 인간적이게 느껴지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어. 하는 다짐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면서, 네. 그쵸. 네. 그래,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보통 말을 안 듣던 아이들이 첫 주가 지나갈 정도 되니까 남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닌가. 아이들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되 또 그냥 너무 낭만적으로 알아서 다 잘할 것이다가 아니라 보면 굉장히 규칙이나 규율이나 또 자기 극복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른들이 판단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어린이 법정과 같은 그런 인간 개인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함께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덧붙이자면 그 코르차기 했던 것 중에 저는 그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교정해 나가는 힘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네. 그거를 어른들이 단지 기다려줄 수 있는가 얼만큼 네. 믿음에 따라서 온전하게 지켜봐 줄 수 있는가에 따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면들을 네. 보기를 우리가 뭐 흔히 땡감이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아, 있느냐 이런 맞아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만큼 성장하는구나. 네. 또 실감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린이가 실수를 저지르고 즐겁게 그 실수를 넘어서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수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나쁜 아이들, 나쁜 행동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쁜 행동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는 변화하겠다는 마음에 오히려 더 위험한 시도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변화할 때 기뻐해주고 그런 것이 아이들이 변화하고 또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자로서의 자각, 그 자각이라는 것은 그냥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맞아요. 해봐야. 네. 코르차크 쌤도 그냥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어떤 영웅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그러한 어찌 보면 결핍, 어떤 슬픔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그리고 참혹한 전쟁에서의 그런 현실을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코르차크가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혼자 산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볼 때 2명이 더 있죠, 그렇죠? 많지만 두 여인이 있죠. 두 여인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여인은 30세, 1908년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 구호회라는 단체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스테파니아 빌치스카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스테파도 그런 아이들에게 그 헌신하고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고 또 코르차크를 만나서 거의 30년 가까이 함께 살게 되는데요. 정말
스테파가 없었다면 코르착이 했던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쵸. 그 고아들의 집을 만들고 네. 뭐 세팅하고 꾸리고 운영하고. 철학을 운영하는 네. 분명 코르착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쵸, 유지. 그런 해내죠. 분들. 네. 오늘 제가 드레스 코드가 네, 스테파예요. 스테파. 저는 코르차 코드는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스테파가 그쵸, 이렇게 네. 검은색 드레스를 네. 계속 입고 어떤 그런 엄중한 그 시기에 좀 원칙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스테파의 그런 어떤 여린면들이 나오는데 더 마음이 이렇게 딱 마음을 확 와닿더라고요. 저 지금 뭐 스포트라이트가 사실 스테파를 비추고 있진 않지만 네. 그 그늘의 이면에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여기 밑줄을 보냈는데 네. 쉼 없이 정말 빠듯하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고 거기 이다 메르잔이 물어볼 때 선생님 쉬지를 않으세요? 네. 했더니 쉬는 방법은 많아.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지치면 다른 일을 하면 돼. 그러면 마음이 달래져.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선생님도 실제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실은 저도 이거 보고 밑줄을 쳐놨는데 저에게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정신 노동을 먼저 한다. 그럼 정신이 지치면 육체 노동을 한다. 육체 노동을 할 때 이런 근육을 쓰는 노동을 하다가 이 근육을 쓰는 게 힘들면 이런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아. 왜냐면 그 다른 육체 노동을 한 동안 정신은 쉬고 또 정신 노동한 동안 또 육체 노동은 쉬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좋고 남들이 올 땐 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각각 부분들은 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스테파가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하면서 쉬고 있다. 코르차크와 스테파는 연인 관계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묻겠죠. 왜냐하면 거의 30년을 같이 헌신을 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했죠. 코르차크는 그때 1909년에 스텔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테파를 만나게 해줄 때 뭐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했대. 근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나 봐.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은 연결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는 나중에 스테파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한바탕 웃으며 자기들은 사랑에 빠진 것은 틀림없다. 아이들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결론 지었다. 스테파가 코르차크를 짝사랑한 것이 그녀 인생의 비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네베를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죠, 그냥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네베를리가 코르차크의 다락방에서 혼자서 편지를 타이핑하고 있는데 코르차크가 외출 중인 것을 알고 있는 스테파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네베를리가 화들짝 놀라서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네베를리는 그 순간 스테파에게 연민을 느꼈다. 선생님이 외출하셨을 때 틀림없이 선생님 방에 자주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냥 책상을 둘러보면 무슨 작업을 하시나 구경하고 모든 게 이상이 없나 확인하고 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선생님과 친밀감을 느끼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 읽으면서 짠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성으로서도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로 코르차크가 나가고 빈 방에 가서 그 코르차크의 빈 공간을 느끼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전 레베르리의 이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사랑이 이성 간 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이성 간의 사랑 안에서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정 전선 외에도 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한 8살 정도 차이 났고 그런 교육관이나 인생관에서 굉장히 네. 선배 같고 큰 사람처럼 보여지는 코르차크가 스테파 입장에서는 사랑일 수 있죠. 뭐 동경이고 흠모이고 또 뭐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도 같았던 그 깊은 사랑과 헌신에 인간적인 그런 면들은 하지 않았을까. 사실 뒤에도 보면 코르차크도 노년에 스테파가 저기 팔레스타인 갔다가 오기로 한다 안 오니까 보이는 행동이 초조하고 안절부절을 하고 네. 막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보통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더 큰 무언가의 그런 좀 아련하고 뭐 짠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그 뒤에 사진으로 접하게 되는 네. 스테파의 이미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553쪽에 네, 그 초반에 1909년에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네. 있고 뒤에 가면은 562쪽에 그로부터 한 26년 정도 흘렀을 때의 스테파 사진이 또 있는데 네. 인상이 너무 달라요. 인상이 달라요. 네, 인상이 너무 달라요. 되게 어, 네, 충만하고 풍요로워진 얼굴. 그렇죠. 그런- 마담 스테파. 네. 여기 미스 스테파인데 좀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1935년에 물론 이 표정도 그렇고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나 하는 말들을 봤을 때 좀 정말 스테파가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또 다른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우리가 모르는 코르차기 이야기들이 더 네, 많이 더 발견됐을 많았을 것 텐데. 같아요. 뭐 코르차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코르차기 아이들을 보면서 기록을 한 것들 못지않은 네. 스테파의 그런 통찰과 사랑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르차크가 나중에 좀 알려졌잖아요. 그 한동안은 묻혀 있다가 네. 나중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찬사를 받는데 그에 비해서 스테파는 너무 저평가받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구절을 제가 봤는데 네, 네. 그 구절을 보면서 보니까 실제로 이 스테파의 삶도 너무 감동적이고 뭐라고 이 책을 읽는 내내 좀 그래요. 어떻게 말로 더 하지? 그냥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은. 읽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읽을 수. 사셔서 읽으시라고. 네. 이제 또 한 명의 여인 네. 마리나를 만나야 되죠. 네. 이때는 이제 1917년 17년에 코르차크가 키예프의 적십자 고아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나를 만나게 돼요. 마리나는 이제 슬픈 부인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고서 그런 또 역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남편의 그런 그 장례식장에도 가지 네. 않아요. 무신론자여서 무신론자여서. 종교에서 주관하는 그 네.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죠. 네. 그 코르차크와 스테파는 유대인이었고 마리나는 폴란드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읽으면서 코르차크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실천이 그 가장 피해를 받는 그 시기에 가장 피해를 받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던 그 유대인 중에서도 또 어린이들을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이라서 유대인만 돌봤다, 유대인 아이들만 돌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여기 보면은 막 이 코르차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항상 있죠. 보면서 아니 이렇게 살아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살면서 비난받는 건 감내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도 참으십시오.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마리나는 폴란드 어린이들의 그런 고아원을 하고요. 또 아이들의 집. 네, 아이들의 집을 운영을 하고 또 코르차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운영을 하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런 원칙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3분의 1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더 빨리 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얘기해버리면은 책을 안 사볼 수도 있으니까 앞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